안녕하세요. 박몽규입니다. 오늘은 매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의 연산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양자 컴퓨터가 어떤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원자 자체를 컴퓨터의 연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는 기존의 비트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다 Q를 붙여서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큐빗은 기존의 비트에 비해서 뭔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요 밑에 나오는 중첩, 얽힘, 간섭, 측정,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분리하기 위해서 기존 비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큐빗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 연상 대상은 벡터와 행렬입니다. 기존에 이제 CPU 기반 컴퓨터들은 기본 연산 단위가 대부분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의 어떤 기본이 됐는데, 얘는 숫자, 스칼라가 아닌 벡터가 주로 연산 단위입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건 기존의 숫자와 다르게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값, 하나의 물리량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 플러스 어떤 방향까지 갖고 있는, 결국 얘는 뭘 포함하는 거냐면 숫자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단위, 연산 대상이 주로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를 연산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도 사실은 행렬을 씁니다. 행렬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기존의 컴퓨팅하고는 좀 다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그 양자 역학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향상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자 중첩, 저희가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큐빗이라고 하는 게 0 상태와 1 상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큐빗은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는 0 상태나 1 상태 하나만 가질 수가 있는데,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상태로 하나의 큐빗에 다수 개의 값을 동시에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되니,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중첩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CPU 기반의 클래시컬 컴퓨터의 클래시컬 비트는 n개의 비트의 경우 2의 n승계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가능해요. 표현하는 건 가능하나 한순간에는 한 가지만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한 클락에는 오직 한 가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클락을 빠르게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는 화일문이나 두화일, 포문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퀀텀 큐빗은 중첩과 얽힘이 포함된 n개의 큐빗의 경우, 이의 n개의 정보 표현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이의 n개의 숫자를 동시에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클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한꺼번에 쭉 이렇게 수행이 되면 그거가 나와버리는데, 그걸 샷이라고 저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의 n개의 숫자를 동시 처리하는 병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슈퍼포지션이라는 현상은, 양자 역학 현상은 양자 컴퓨터가 병렬 처리 시스템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의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탱글먼트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양자가 쪼개지거나 두 개의 양자가 결합돼서 강한 상호작용과 의존성을 동시에 갖는 것, 그래서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큐빗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큐빗의 상태도 결정이 되는데, 좀 특이한 건 다른 큐빗의 상태를 알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큐빗, 다른 비트를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는 좀 다릅니다. 나의 상태를 알면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상태를 알면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양자 통신 분야에서는 원격기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큐빅 간의 어떤 상태를 복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큐빗이 동작을 하려면 연관된 어떤 큐빗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태를 측정이라는 거 없이 그냥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양자 얽힘, 인탱글먼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의 간섭, 인터피어리언스라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역학에 보면 이제 뭐 처음 여러분 공부하시면 입자니 파동이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파동이라는 거가 바로 뭐냐면 그 파동이 어떤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동과 파동 사이에는. 그래서 양자 서킷, 양자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동의 간섭을, 그 간섭에는 상쇄화하고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쇄화 보강 간섭을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연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행렬 중에서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하나의 큐빗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각의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연산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동작을 일으켜서 그 양자의 상태가 변화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단어가 한번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역학은 양자 측정이라는 통해서 어떤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시세계의 어떤 물리량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대부분 그냥 있습니다. 측정하면 돼요. 근데 양자의 세계는 그 물리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특별한 어떤 행렬인 허미션 매트릭스,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요거를 가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시면 여러분 선형대수학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고유과학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값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양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측정하게 되면 파동 상태가 붕괴돼서 입자의 형태로 측정된다는 말로도 표현하고, 또 측정하는 순간 자체가 양자 상태의 어떤 중첩이나 얽힘이 변형되어 붕괴된다라고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콜랩스라고 하는 건 진짜 붕괴됐다는 말도 되지만, 원래 양자 상태는 여러 개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한 값 하나로 픽스된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양한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값만 계속 나오는 상태, 그게 이제 붕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의 독특한 양자 측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값을 읽어내는데, 값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을 또 읽어내기 위한 특수한 연산자로 허미션 매트릭스, 에르미트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양자 상태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얻어내는 과정이 양자 측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왜 빠르고 또 중요한 건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GPU에 대응하는 거죠. GPU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건 좀 이제 좀 아주 깊게 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지수적 비트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현재 컴퓨터는 이상하게 64비트 컴퓨터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하더니 왜 128비트 컴퓨터, 그 다음에 256 컴퓨터, 심지어는 뭐 1024 컴퓨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 계속 확장이 되면 여러분이 뭐 128비트 컴퓨터, 256 컴퓨터, 1024 컴퓨터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그걸 지수적 비트 확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병렬 연산, 그 다음에 가역 연산. 가역이라는 거는 뭐 양자 회로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하고 나서, 즉 어떤 회로를 수행하고 나서 그걸 반대로 수행해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확률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떤 그 연산의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도 적게 소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대부분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수한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컴퓨터가 써왔거든요.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어떤 값을 얻고 싶으면 양자 컴퓨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주요 활용처는 기본적으로 벡터와 행렬 연산을 고난이도로 수행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HPC 슈퍼컴퓨팅 분야가 양자 컴퓨터의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연산 과정, 양자 컴퓨터 연산 과정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수학적인 연산 과정은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실 텐데, 이 대학에 가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선형 변환이라는 과정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수학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큐빗의 상태 벡터, 그러니까 큐빗의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벡터라는 거는 값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열벡터인데, 여러분 양자 컴퓨터를 이제 보다 보면 계속 이게 푸사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 푸사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게 이런 값이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큐빗 속에는 값이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저희가 열벡터라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다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합니다. 오퍼레이터.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퀀텀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사실 또 뭐냐면 요것도 행렬이에요. 이 행렬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어떤 도출된 물리량, 이게 확률적인 물리량을 뽑아내는 과정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랫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뭘 처리하는가의 그 양자 회로 부분을 보여주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렬 연산들이 뭐가 있고 어떤 행렬들을 어떤 그 연산자를 쓰고,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쫙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이제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원자 자체를 뭔가 그 컴퓨터 연산용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수소 원자를 만약에 내가 이제 양자 컴퓨터로 쓰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 원자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서 원자 핵수건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전자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으로 연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그 양성자 주변을 갖다가 어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위상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전자를 만약에 우리가 양자로 쓴다면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에서는 여기 구름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구름처럼 여러 군데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딱 어떤 공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열벡타라는 그 확률적으로 열벡타라는 곳에 어느 게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상태 벡터라고 하는 열벡타로 우리가 이제 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원자의 상태는 우리가 뭔가 이거를 수학적으로도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뭔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구좌표계를 씁니다. 구좌표계. 그러니까 X 기저가 X축, Y축, Z축. 그 Z축 세 개의 기저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구라고 생각하고 이 전자가 어느 위치 지점, 이 지점에 있다라고 간주하고 요 위치를 상하 좌우, 그 위아래, 뭐 요런 거를 바꿔가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구좌표계를 이용하고요. 수학적으로는 힐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여러분 q6 쓰시거나 파이썬 같은 걸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이 양자의 위치가 나중에 3차원 구좌표계의 블로그스피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수소 원자를 모델링을 해서 이런 어떤 구상의 어떤 위치, 이 위치 요거가 양자의 위치다라고 이제 하고 요거를 우리가 큐빗이라는 걸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큐빗이 있고 거기에 X 게이트와 컨트롤 X 게이트, 컨트롤 락 게이트가 연산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를 표현하는 양자 회로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수행되는 연산은 이제 어떤 연산이 있느냐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단은 큐빗이 두 개가 있습니다. Q0가 있고 Q1이 있는데 이 Q0는 대부분 이제 큐빗은 대부분 0이라는 상태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라키 표현 또는 디렉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열벡터로 표현하면 10가 됩니다. 10의 앞에 위에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0이 될 확률, 0이 나올 확률이 100%라는 뜻이고 밑에 0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나올 확률이 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표현이 0이고 반대로 1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0,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위에 0이라는 건 0이 나올 확률이 0%, 밑에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나올 확률이 10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0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0이란 위에 Q0, 큐빗 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갑자기 여기에 X 게이트라고 하는 그 연산자가 들어왔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이 X 게이트는 값을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는 0, 1, 1, 0, 2x2 행렬입니다. 2x2 행렬인데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 0라고 하는 0을 갖다가 무슨 연산을 하냐면 이너 프로덕트, 덧 프로덕트, 벡터 내적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결과값은 요게 이제 그 1, 0이라고 하는 0 상태가 뒤집어져서 1이라고 하는 0일 상태로 바뀐 상태로 하나의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연산자가 컨트롤 X 게이트인데 이 컨트롤 X 게이트는 컨트롤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 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겟.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컨트롤 부분이 만약에 상태가 1일 때
자신의 어떤 큐빗을 0일 때는 1로, 1일 때는 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위가 이제 일단 요게 1이거든요. 1 상태면 우리가 이제 이 0이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꿔주는데, 연산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위의 큐빗과 아래의 큐빗 간의 텐서 프로덕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행 일렬과 뭐 삼행 일렬을 만약에 섞는다 그러면 2, 3의 6행 일렬 이런 거를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 텐서 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위아래를 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의 큐빗에 연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연산자들은 이너 프로덕트를 수행하고, 큐빗과 큐빗 사이는 텐서 프로덕트를 수행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큐빗과 큐빗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아까 우리 양자 역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인탱글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이라는 상태가 있고, 원래 이 0 상태는 0 상태거든요. 요 두 개를 뭘 하게 되냐면 텐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 텐선의 연산의 결과가 요겁니다. 01, 00, 01, 00. 여기에다가 C낫 게이트가 있는데, C낫 게이트는 4x4의 어떤 행렬이거든요. 요 행렬을 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요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값에다가 먼저 텐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큐빗 사이에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측정에 앞서서 우리 이런 양자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런 연산자들이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 이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매트릭스는 어떤 여러 가지 매트릭스 중에서 유니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들을 가지고 연산자를 만들게 되고, 사용자도 얼마든지 필요한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결국 이게 나중에 퀀텀 게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의 상태를 유니타리 매트릭스들이 큐빗을 변경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그 값을 읽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측정이라고 부르는데, 측정에 사용되는 그 매트릭스는 허미션 매트릭스, 즉 에르미트 매트릭스를 쓰고, 그게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게 측정 게이트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형 변환이라든지 뭐 이너 프로덕트라든지 텐서 프로덕트라든지 유니타리 매트릭스라든지 허미션 매트릭스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그동안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형대수학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뭔 저런 말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안 하셨으면 나중에 이제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빠르게 여러분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수학을 갖다가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어서, 용어는 좀 어렵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하여튼 측정에는 허미션 매트릭스, 에르미트 매트릭스를 쓰고, 이 조작, 변환에는 유니타리 매트릭스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자는 이제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컴퓨터는 뭐 초전자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컴퓨터는 뭐 이온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뭐 중성원자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컴퓨터마다 양자 측정에 나는 어떤 값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컴퓨터는 위치, 어떤 컴퓨터는 운동량, 어떤 컴퓨터는 전자기 스핀, 어떤 컴퓨터는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마다 틀린데, 그러나 결국은 대부분 큐빗 상태가 0일이라는 상태나 아니면 어떤 벡터를 토해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요런 허미션 매트릭스, 요런 것들은 이제 브라켓 표현법인데, 결국 요걸 나중에 이제 열벡터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행렬이 되거든요. 요런 행렬들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들은 에너지 준위, 에너지 수준을 많이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때 이제 X축의 어떤 값, Y축의 어떤 값, 그 다음에 Z축의 어떤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바로 허미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양자 컴퓨터는 두 가지 값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내놓는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분야를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떤 비트의 상태를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위의 비트 같은 경우는 1상태로 변했고 밑의 상태도 거의 1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의 속성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두 번째로 옆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벡터, 상태 벡터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로 가능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는 큐빗의 상태도 여러분이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태 벡터,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들이 연산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 벡터 값을 얻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상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선형대수학의 결과 중에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즉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렬을 어떤 벡터에 적용을 했더니 벡터는 변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상수값인 감마, 상수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수값과 요 벡터를 이 행렬에 대한 고유값, 그 다음에 고유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값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초기에 어떤 큐빗의 열 벡터에다가 여러 개의 양자 오퍼레이터인 매트릭스를 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양자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 고유값과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통적인 CPU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순서도 기반의 어떤 그 논리 과정을 갖다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자 컴퓨터는 양자 회로, 서킷을 정의하는 것을 양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순서도랑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거는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GPU처럼 어떤 CPU가 클래시컬 컴퓨팅의 어떤 순서도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짜고 그 중에서 양자의 컴퓨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이제 양자 컴퓨터 호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누구한테 주냐면 클래시컬 컴퓨터한테 주게 되고 그 클래시컬 컴퓨터가 양자 회로의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순서도 기반의 비즈니스 로직을 짜시면 되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순서도 기반의 뭐는 짜지 않고 양자 회로를 짠다. 그래서 그 양자 회로를 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벡터와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내게 되는데, 요 값을 실제로 뭐 수학보다는 그 파이썬에 넘파이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요거를 갖다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01, 요거는 이제 IBM 퀀텀에 보면 간단한 그 양자 회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결과인데, 이 결과를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0이고요. 이거를 X 게이트 건 다음에 1이 나오면 그 1이 밑에 있는 0을 다시 뭘로 바꾸냐, 1로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1, 1과 어떤 벡터, 상태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큐빗 상태는 둘 다 1, 1로 나오고,
여기 상태 벡터는 0, 복소수지만 0, 0, 0, 1이라는 상태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이제 넘파이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일단은 요 제로 벡터 하나 선언했습니다. 1, 제로라는 상태고요. X 게이트를 이 행렬로, 어레이로 선언하게 되면 0, 1, 1, 제로가 되고요. 시나 게이트를 행렬로 선언하게 되면 4 by 4의 이런 행렬 상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이 X 게이트를 적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까 그 제로 벡터에다 X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np-dot이라고 하는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의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1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 된 거죠. 1 상태를 이제 거기다가 그 1 상태에 나온 결과에다가 이 큐빗이 처음 출발했을 때 값이 계속 유지가 돼서 0 상태거든요. 0 상태를 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 연산하는데 여기는 이제 함수가 크로네코 델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텐서 프로덕트를 내게 되면 그걸 그 다음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0, 1, 1, 0, 1, 0,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는 지금 텐서 연산을 한 거고 이쪽이나 이쪽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여기를 텐서 연산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시나 게이트와의 이너 프로덕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시 요겁니다. 요 연산인데 그 결과가 0, 0,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파이썬 넘파이만 있어도 이 벡터와 양적 컴퓨터의 행렬 연산을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거 개발하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물로 얘는 큐빗의 상태가 11이라는 걸로 바뀐 거와 더 중요한 이 상태 벡터라는 값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양자 컴퓨터는 이 벡터와 행렬 연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와 행렬 연산을 아주 복잡하게 수행하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고 대체할 수 있는 분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 그래픽스는 2D나 3D를 엄청 많이 처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분야에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로봇공학 쪽도 이 제어를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봇 제어, 운동 격려 계획에서의 로봇의 운동이나 작업을 조정하는 이런 분야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신호 및 영상 처리 분야, 디지털 신호 처리, 음성 인식, 영상 압축, 복원 등에서 신호 및 영상 데이터 처리용으로 특히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도 소관해서 벡터와 행렬, 텐서 연산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기존의 GPU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그런 분야에 양자 컴퓨터를 쓰실 수 있는 거고 통신 시스템 분야도 신호 처리나 채널 엔코딩에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도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 금융 모델링 그 다음 모델링 및 분석 그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 위험 관리,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의료나 생명공학에서도 벡터나 행렬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 의료 이미징 분야인 CT 스캔, MRI, 초음파 등의 데이터 처리나 의료기기의 정밀도 향상, 특히 이제 생물정보학 쪽에는 DNA 염기설 분석이라든지 단백질 구조 분석 등의 여러분이 양자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 분야도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은 검색 엔진, 기계 번역, 감성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가 쓰는데
이 분야의 양자 컴퓨터를 쓰실 수가 있고,